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폭스바겐 ID4입니다. 폭스바겐 ID4라고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왜냐면 세계 올해의 차에 손꼽힌 자동차이기도 하고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기도 하고 그만큼 유명한 자동차인데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는 수입차라서 또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격만 저렴해서는 안 되겠죠. 이 차가 정말로 훌륭한 자동차인지 정말 탈만한지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시죠. 요즘 들어서 전기차들이 약간 SUV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SUV가 아닌 것처럼 가는 경우가 많던데, 이 차도 물론 크로스오버 SUV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보다는 조금 더 SUV답게 느껴지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봐도 좀 규모감이 있게 느껴져요. 게다가 이 빨간색이 잘 어울리기도 하네. 저희 PD님이 얼마 전에 테슬라 모델 3를 사셨는데 그 모델 3의 빨간색을 얼마 주고 사셨냐면 270만 원 주고 사셨습니다. 근데 이 차의 빨간색은 공짜예요. 270만 원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 테슬라가 좀 너무했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차는 테슬라하고 가격대는 비슷한데 이런 걸 무료로 넣어주고요. 게다가 할인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폭스바겐 SUV인데 테슬라 모델 Y는 물론이고 모델 3보다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아, 대단한 건데. 잠깐만, 일단 키부터 봐야 돼. 반짝반짝 예쁜 거 보세요. 저 실제로는 버튼입니다. 이게 터치가 아니고 누르면 눌러져요. 눌러지는 버튼인데 깔끔한 버튼으로 만들어 놨죠.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무게감도 적당하게 딱 단단하고 고급스러운 물건을 만지는 것 같아. 돌멩이 같은 느낌입니다. 크롬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것도 실제 크롬이고 금속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거 나는 열쇠 고리가 필요해요, 고리가 왜 없어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쇠 고리가 나와요. 이건 사실 이머전시용으로도 사용되죠. 여기서 이렇게 키가 나오는 건데 키를 이 안에 수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 키를 한번 보시죠. 현대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현대는 키를 수납할 수도 없잖아요. 그게 뭐야 대체? 웰컴 램프가 이런 식으로 작동돼요. 앞에 있는 이 램프가 터미네이터 눈처럼 존 코너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동자를 막 돌리면서 이렇게 두리번 합니다. 이렇게. 오, 무서워, 무서워. 무섭죠? 안 무서워요? 나만 무서워? 내가 핸들을 돌릴 때 그쪽으로 헤드램프를 꺾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밤에 이렇게 코너링 가는 거 얼마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좌우만 있는 게 아니고 위아래도 있습니다. 운전대 옆에 좁은 곳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요 다이얼 있잖아요. 요 다이얼이 뭐에 쓰는 건지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요 기능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요 기능이 바로 헤드램프의 조사각을 바꾸는 기능입니다. 왜 필요하냐? 자동차 뒤에 사람이 타게 되면 상향등이 돼버려요. 왜냐면 뒤가 눌리니까 이 헤드램프가 위로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낮춰주도록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그런 식으로 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무도 없죠. 자동으로 돼야 되는데 그걸 수동으로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까 자동화하는 기능을 안 넣고 수동으로 이걸 조절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에는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헤드램프는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안전에 대한 기능은 이후에도 계속 나오니까 그건 이따가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외관 토실토실하고 귀엽고 마음에 들죠. 폭스바겐의 바뀐 배지 보세요. 심플하고 매끈하고 미래의 폭스바겐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글씨인지 혹시 아세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폭스바겐은 품질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또 한번 체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 광고에서 그렇게 나왔었어. 그만큼 꼼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벤투스 S1 에보 3 EV가 껴져 있네요. S1 에보 3면 굉장히 좋은 타이어인데 스포츠 타이어를 껴줬어요. 중국산 테슬라보다 훨씬 좋은 타이어 껴줬네. 21인치 휠이고요. 일단 이거 한국 타이어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요 밑에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82kWh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거죠. 대한민국이 없으면 이 차가 나올 수도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 우리나라 K배터리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폭스바겐입니다. K배터리하고 이렇게 함께 한다 이런 면들이 굉장히 반갑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차 크네요.
차가 생각보다 커요. 사실 이 차만큼 디자인에서 차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자동차도 몇 없죠. 얼핏 봤을 때는 골프만한 차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옆에 와서 보면 복사기에 확대 버튼을 눌러서 확대한 것 같이 한 1.5배 정도 크게 느껴집니다. 이 보닛의 위치도 사실 굉장히 낮아 보이잖아요. 사진으로 보면 이 정도인데 실제로 옆에 와서 서서 보면 보닛이 한 명치까지 와요. 굉장히 높죠. 길이도 그렇습니다. 이 차의 전장은 4.5m, 그래서 실제로 이 중형 SUV급에 속하는 그런 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램프 보세요. 너무 예쁘죠? 램프가 무슨 예전에 우리가 봤던 M4CS나 이런 차들 보면 뒤에 이런 식의 OLED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OLED가 아닙니다. OLED가 아니면서 이 저렴한 소재를 써서 OLED처럼 비춰지게 하는 거, 요거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고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뒷모습이에요. ID4 글씨도 흰색으로 나타났는데 요건 약간 폴스타 같은 느낌이죠. 차체가 흰색이면 요 ID4 글씨가 거기 묻혀서 보일랑말랑하게 느껴지는 거, 그게 또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주더라고요. 트렁크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아요? 지금 트렁크 크기에서 아이오닉5나 EV6보다 훨씬 큰 트렁크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트렁크 크기는 이런 식으로 2단으로 해서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이 자체도 굉장히 탄탄한 유리 섬유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220V에 꽂을 수 있는 케이블을 주는데 요거 자체도 한 현대차에서는 왜 안 줘? 그리고 또 주는 거 그물망을 줘요. 그리고 또 주는 거 선반을 줍니다. 현대기아는 제네시스로 가야 준다. 제네시스랑 동급이네. 이것도 안 줍니다. 이거 뭐예요? 접혀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쫙 펴면 이렇게 펴집니다. 이 편 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뒷좌석을 폴딩 하잖아요. 뒷좌석을 폴딩하고 나서 여기다 짐을 쌓을 거잖아. 짐을 싸면 높아집니다. 높아진 짐이 앞으로 쏟아지겠죠. 쏟아지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껴서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여기 짐을 실었을 때 그게 앞 사람의 머리를 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렁크도 그래요. 트렁크에도 짐을 실었을 때 끝까지 실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짐이 뒷사람의 뒤통수를 때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급제동하면 갑자기 휙 날아가서 딱 때리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끼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자, 와, 지금 실내 들어오니까 글래스 루프가 위에 있는데, 글래스 루프가 상당히 머리 공간을 더 확보해주는 면이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시야를 확 트이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뒷좌석에 앉았을 때 답답함이 없고 굉장히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시트가 높아서 다리가 이렇게 제대로 펴집니다. 앞쪽으로 또 시트 아래쪽으로 발이 쑥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거는 자동차 시트에 앉은 느낌이 아니라 집에 있는 의자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편하고 이 허리에 부담이 없는 그런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어서 집엔 여러 가지 의자가 있잖아요. 소파도 있고 책상 의자도 있고 식탁 의자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식탁 의자보단 조금 기울어 있어. 근데 소파보단 훨씬 서 있습니다. 약간 책상에 있는 의자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의자예요. 그런데 하나 좋은 점은 허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그럴 수 있는 자세는 아니에요. 이렇게 인조 스웨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몸도 잘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EV6 같은 경우에 EV6 GT 라인 정도로 올라가야 이런 인조 스웨이드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인조 스웨이드의 품질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같으면 뒤에 있는 스펀지하고 요 앞에 있는 가죽하고 요 사이를 열로 융착시켜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돼 있는데,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그걸 열 융착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그리고 전체가 가죽이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내장, 인조 가죽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 전기차들이 다 인조 가죽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저는 언짢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왜 인조 가죽을 쓰는 거야?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컵홀더, 그리고 팔걸이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스키스루를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열면 스키스루라는 게 이 정도 크기는 돼야죠. 당연히 이 정도 크기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키스루를 딱 젖혔을 때 여기도 사실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진짜 스키를 놓게 되면
스키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짐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여야 돼요. 그냥 플라스틱이면 안 되죠. 그냥 플라스틱이면 그 부분에 플라스틱이 계속 긁히고 그 플라스틱이 주행할 때 따끄락따끄락 소리가 나니까 어느 정도 부직포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꼼꼼하게 마감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서 3존 온도 조절이 됩니다. 왼쪽, 오른쪽, 뒷좌석 이렇게 세 곳이 각각 다른 그런 온도를 세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공조 장치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납작하게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세련되기도 했네요. 공기가 나오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면서 발이 지나갈 때 편하게 옆으로 지나갈 수 있고 가운데 좌석에 앉았을 때도 별로 그다지 불편이 없습니다. 가운데 좌석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좌석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테슬라는 어디 차입니까? 중국차, 중국 배터리 이런 걸 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ID4도 중국인가? 아닙니다. ID4는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생산된 게 우리나라로 옵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저먼이라고 여기 또 당당하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렇게 따로 붙여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희한하죠. 에르고 액티브라고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처럼 이렇게 시트에 마사지 시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허벅지가 얼마나 길어지느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비록 수동이긴 하지만 시트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썼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역시 독일 자동차들이 시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페달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시정지 표시, 그리고 재생 표시. 마치 이거 밟으면 음악이 플레이 될 것 같잖아요. 달리는 용도로 이 플레이 버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요소란 생각이 들고요. 실내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적응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타트 스톱 버튼 어딨지? 라면서 찾는 거예요. 그럼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럼 오니 스타트 스톱 버튼을 왜 여기다 달아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요거는 사실은 사용하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차에 들어오면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바로 출발 상태가 돼요. 이렇게 D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차에는 내릴 때도 그냥 내리고 탈 때도 그냥 타는 겁니다. 그래서 시동 버튼을 누른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촌스럽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테슬라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젠 이 차에는 시동 버튼의 개념이 사실상 없는데 근데 기존 소비자들은 조금 헤맬 수 있잖아요. 그래도 난 이걸 끄고 싶어. 끄는 기능이 없어 차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끄는 기능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기어 시프터는 이런 식으로 다이얼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이얼 형태도 굉장히 멋집니다. 예전에 우리가 BMW i3를 탔을 때 그때 느꼈던 그 신선함, 그런 것들을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아주 잘 만들어진 기어 시프터죠. 요즘 들어서 현대기아도 이런 식으로 앞뒤로 돌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현대기아도 괜찮은데 현대기아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어 시프터라면은 이런 와이퍼보다 아래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이는 위치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고 기능적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크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주 조그만한 너무 귀여운 정도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런 식의 자동차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죠. 굉장히 드문 형태고 그리고 ID4가 이런 걸 일찍 시작했고 이제는 특히 중국 메이커들이 이런 조합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세팅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큰 디스플레이는 필요가 없거든. 여기다 큰 디스플레이 있어봤자 핸들림에 어차피 가려지기 때문에 여기 그냥 작은 디스플레이로 그냥 속도라든지 중요한 정보만 보여주면 되고 대부분 정보는 여기 디스플레이를 키워서 여기서 다 보여주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폭스바겐이 이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디스플레이가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 큰 디스플레이인데 아이패드라면 여기 앱을 한 20개 넣었을 것 같은데 지금 8개만 작동시킨다. 이거는 조금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거리 운전하면서 눌러야 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어느 정도 또 밀도가 있어야 디자인에 신경 썼다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뭐라도 더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인테리어는 심플 그 자체인데요. 심플하지만 기능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컵홀더를 사용할 수 있는데 컵홀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컵홀더 부분을 이렇게 빼서 여기를 청소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컵이 아닌 다른 물건을 넣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나름대로 좋죠? 컵홀더를 난 여기로 옮길래요 해서 컵홀더를 여기로 옮길 수도 있고요. 또 여기 있던 걸 빼서 여기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가
진짜 똑똑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수납 공간이 나름대로 있는데 수납 공간에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에 무선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여기 USB-C 두 개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쪽에 좀 더 큰 페트병 같은 걸 넣을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막 집어넣고 막 수납하고 이러다 보면은 결국에 이러면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덮어버리면 됩니다. 덮어버리면 깔끔하죠. 이제 다재다능한 그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죠.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뒷좌석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이 차일드락 버튼이 있어요. 터치만 딱 하게 되면 문을 열고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차일드락을 제공해 줍니다. 뒷좌석에서 누가 훅 내리는 그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는 거죠. 폭스바겐 그룹은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렴한 자동차부터 비싼 자동차까지. 그런 것들은 좋은데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뒷창문 여는 버튼이 없어요. 뒷창문을 앞에서는 어떻게 여냐? 뒤라고 하고 이렇게 연다는 겁니다. 스위치를 4개 달면 되는데 그걸 굳이 리어 버튼을 만들어서 리어를 했다가 다시 또 터치해서 앞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섭섭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원가절감으로 보이잖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왜냐하면 이게 포르쉐에서는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버튼이 2개만 있는 게 깔끔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포르쉐는 그런 이유가 있죠. 뒷창문을 열 이유가 없는 사실상 2인승 차니까. 근데 이 차는 4명, 5명이 타는 패밀리카인데 뒤쪽을 앞에서 여닫는 기능을 굳이 따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봤을 때 이 만족감은 대단합니다. 상당히 잘 만든 자동차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한 가지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옛날 라세티 프리미어를 떠올리게 해요. 물론 라프디는 인터넷 슈퍼카였어.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자동차였지만 이 인테리어가 그때 그 차를 떠올리게 하니까 예전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그런 건지 이 부분이 조금 저렴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아마도 제가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부분을 브라운으로 선택하지 않고 이걸 블랙으로 선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 만족감은 거의 중립적입니다. 어떤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어떤 부분은 요건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차의 더 중요한 부분은 주행 감각이겠죠. 이 ID4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가속 방지턱 넣어보겠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의외로 지금 울퉁불퉁한 길을 가보면 울퉁불퉁한 길의 처리를 잘 해놨습니다. 확실히 폭스바겐은 폭스바겐이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게 해줘요. 서스펜션을 다루는 능력이 정말 세련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 나가는 느낌이나 이런 안정적으로 움직여지는 느낌이 너무 좋고 잘 만들어졌는데요. 특이한 점은 나가는 느낌이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우웅하는 진동이 조금 느껴지는데 그 진동이 불쾌한 진동이 아니고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만들어주는 진동이에요. 그래서 주행 감각도 꽤 마음에 든다. 일단 외부 소음은 이중 접합 유리를 통해서 외부 소음을 어느 정도 막았고요. 노면 소음도 그런 대로 꽤 막은 편입니다. 한국 타이어 벤투스 에보 3가 끼워져 있는데 아이온처럼 정말 조용한 타이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흡음을 많이 했다. 구름 소리가 많이 억제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승차감이 좋은 점은 가속 감속할 때 차가 울컥거리지 않고 쭉 나가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최근 들어서 전기차 승차감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에게 전기차는 생각보다 그렇게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라면 매끄러워요. 오히려 가솔린 차보다 훨씬 더 매끄럽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출력이 그렇게까지 대단한 차는 아닙니다. 204마력 가솔린 차로 치면은 나쁘지 않은 출력이지만 최근 들어서 전기차들이 굉장히 퍼포먼스가 뛰어난 걸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라면 부족하지 않은 정도의 가속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직진 안정성이 우수하고요. 핸들링 성능도 나름대로 아주 좋습니다. 차의 무게감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아요. 보통 SUV라고 하면 무게중심이 일반적으로 높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SUV 형태를 갖고 있음에도
무게중심이 정말 낮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바닥에 깔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뚜기처럼 차가 좌우로 움직여도 그렇게 출렁거리지 않고 그대로 일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브레이크 느낌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게임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폭스바겐 그룹 전체 전기차 브레이크 느낌이 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가상 브레이크거든요. 실제로 자동차를 오래 운전하다 보면 이 브레이크가 마찰될 때 그 진동을 느낍니다. 그 진동을 느껴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싹싹싹 이런 느낌으로 브레이크가 밟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이게 차가 멈췄구나 라는 걸 브레이크의 힘으로 느끼고 발을 뗐을 때 차가 그 자리에 멈춰 있겠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운동 마찰력과 정지 마찰력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지 마찰력이 시작됐구나 하면 그 순간 발을 어느 정도 뗍니다. 이 차는 그런 식으로 작동되지 않아요. 이 차는 내가 페달을 밟은 것을 컴퓨터가 그 신호만 받아들여서 실제로는 컴퓨터가 브레이크를 제동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동력이 나는 지금 정지 마찰력이니까 브레이크에서 발을 좀 떼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컴퓨터는 얘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네? 그러면 차가 좀 가길 원하나 보다 라면서 브레이크를 조금 풀어줍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것들도 익숙해지고 나면 괜찮아지겠죠. 어쨌든 적응 기간이 처음에 좀 필요하다. 와, 유턴 와 미쳤다리. 이거 유턴이 뭐 차선 2개인데 유턴을 그냥 해버리네요. 전기차인데 이렇게 되는 건 처음 봤어요. 테슬라면은 거의 3차선은 가야 될 텐데. 야,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회전 반경이 진짜 진심이구나. 보세요. 여기 유턴입니다. 유턴 슉. 뭐야 이거. 이게 뭐야. 후륜조향 하듯이 그렇게 해주네요. 야, 놀랍습니다. 유턴할 때 좋은 게 뭐 그렇게 대수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유턴할 때만 좋은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몰아보시면 알아요. 회전 반경이 큰 차는 주차할 때 정말 힘들구나 라는 걸 금방 느끼게 됩니다. 이상하다. 저는 여기 한 번에 들어왔는데 여기를 왜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가야 되지? 이렇게 돼요. 이 회전 반경이 좁은 것은 미국 차들은 대체로 회전 반경이 크고 유럽 차들은 대체로 회전 반경이 좁습니다. 좁은 주차 공간에 주차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는 그럼 회전 반경을 좁게 만들어야 됩니까? 넓게 만들어야 됩니까? 당연히 타이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근데 현대기아는 주력 시장이 미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이 회전 반경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행거리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상온에선 430km나 돼요. 엄청나게 길죠. 근데 저온에선 292km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이 차는 기본적으로 히트펌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기를 공조장치에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해외에서는 이 차이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에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 있겠지만 요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온도 조절을 보면 이 차는 29.5도에서 하나 더 올라갑니다. 30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현대차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26도까지 밖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같은 26도라고 해도 자동차마다 그 성능은 천차만별일 거잖아요. 어떤 차는 26도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도록 에너지를 정말 많이 활용해서 실내를 빠르게 데펴주는 자동차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동차는 26도라고 세팅해 놓고도 세워라 내워라 하는 차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는 지금 겨울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겨울철 히터 성능을 좀 좋게 만든 게 아닌가 추측이 살짝 들어요. 왜냐하면 30도까지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봤을 때. 근데 여기 함정이 있죠. 우리나라 전기차 주행거리 테스트는 겨울철에 무조건 히터를 최대한으로 작동시켜서 주행거리를 측정하도록 했거든요. 30도인 차는 무조건 30도로 세팅해야 됩니다. 26도인 차는 그냥 26도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웬 불공평이야. 이게 웬 불합리입니까? 겨울철에 에너지를 제대로 뽑아서 히터를 데우지 못하는 그런 히터가 부족한 차일수록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왜곡된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바로잡아 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차의 겨울철 주행거리를 많이들 테스트하는데요. 겨울철 주행거리 테스트를 보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지진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핸들 조향까지 해주도록 했어요. 자, 속도를 높이고요.
약간 얘가 똘똘하게 움직여진다기보다는 스무스하게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이 됩니다. 운전자의 의도를 넘어서 작동된다기보다 운전자를 조금 도와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조향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강하게 조향을 해주죠. 제동할 때도 지나치게 강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차를 신뢰하는 면이 생겨. 그래서 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운전자가 그렇게까지 신뢰를 딱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확실히 도움은 됩니다. 센서가 있나 보네? 정전식 센서가 어떻게 있지? 이 차 급에? 어이씨, 테슬라 없는데. 정전식, 이거 이렇게 탁 손 대면 바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손을 잡고 있지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조향하세요라는 그 문구가 굉장히 빠르게 뜹니다. 그리고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이런 기능을 사용하실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는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더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람보르기니 같은 거 우리는 지금 잘 못 보고 그냥 박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댑티브 크루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앞에 람보르기니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적당히 속도를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주죠. 막히는 길에 계속 집중해서 운전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운전자가 당연히 차보다 더 잘 운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막히는 길에서는 운전자는 종종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종종 사고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컴퓨터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길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물론 누가 껴들면 그때는 예외 상황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껴들지 않는 상황, 앞에 차가 그냥 슬슬 가는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차한테 탁 맡기면 됩니다. 너무 편안하게. 계속 내가 페달 밟고 계속 앞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져서 결국에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생기죠.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렇게 막히는 길에 꼭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래블 어시스트, ACC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ACC에서는 핸들을 안 돌려줘요. 자, 한번. 오우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세상에. 잠이 깨네. 잠이 깨네. 졸음운전하게 되면 바로 브레이크를 빡 이렇게 때려서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조수석에 있는 사람도,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놀라게끔 해요. 또 한 번 해보자. 이거 무섭네. 핸들을 계속 잡지 않으면 운전자를 벌컥 깨우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만약에 핸들을 잡지 않으면 그때는 이 안전벨트를 벅벅벅벅 당겨요. 근데 잠이 확 깨는데요? 잠 깨네. 그렇지. 이 정도로 그냥 운전자를 확실히 깨워주는 게 좋지. 테슬라는 이거 안 잡았다고 막 운전자한테 페널티를 준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건가? 사실 자동차의 안전은 그렇습니다. 예전의 안전은 약간 사후적인 안전이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 할 것인가? 자동차의 크럼플 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이 자동차가 찌그러져도 그 안에 승객이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해온 것이 기존의 안전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의 안전 방향은 그런 방향이 아닙니다. 사고가 일단 나고 나서는 그때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는 자동차의 부품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옛날처럼 정말 타이어가 터진다든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에러들 이제는 거의 없죠. 자동차에서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앞으로 더더욱이 문제가 될 만한 부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부품이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이 자동차 회사들의 숙제입니다. 인간이 계속 실수하고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해도 자동차는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를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게 폭스바겐이고요. 이 폭스바겐이 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할 때 이 운전자를 벌컥 깨워주는 기능을 적극적으로 넣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왼쪽 미러 같은 경우는
이 미러가 평면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록도 아닙니다. 가운데는 평면이고 가장자리는 볼록이에요.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뒷차와의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사각지대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갑자기 미러의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 지점을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안전을 위해서 더 돈을 많이 쓴 미러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디테일이죠. 깜빡이를 켜면 사이드 미러 안쪽으로도 불이 들어옵니다. 바깥쪽에 불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이 가장자리 끄트머리는 사실 뒤에서 잘 보이기 어려워요. 오토바이를 타고 차에 가까이 붙는다거나 하는 그런 몇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이 차가 좌회전한다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디테일에 신경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미러 안쪽으로는 커다란 램프가 있는데 이 커다란 램프는 뭘까요? 요거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입니다. 사각지대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다, 자동차가 들어와 있다,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들어와 있다라는 상황을 이렇게 인식해 주는데요. 아니 그런 기능은 사실 다 있잖아요. 현대기아도 다 있는데 무슨 뭐 그런 걸 갖고 그러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램프의 형태에 있어서는 현대기아는 예쁜 아이콘을 만들어 놨고 그 아이콘 안에 불이 켜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램프의 면적이 좀 부족하죠. 근데 이 경우는 미러 안쪽으로 이만큼 큰 램프가 있으니까 운전자가 굳이 저 부분을 보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이 부분 전체가 밝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디테일에 신경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피커가 6개? 6개면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틀어볼까요? 아니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서브우퍼가 별도로 있어요. 스피커가 6개인 자동차가 서브우퍼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우퍼의 볼륨도 따로 조절할 수 있어요. 오 신기하다. 6개 중에 1개가 서브우퍼면 나머지 스피커 5개란 얘기야? 뒷좌석에 스피커 없어? 구성이 굉장히 특이해서 지금 스피커가 앞좌석에 스피커가 보통은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스피커가 여기 있고 아래쪽에 없습니다. 스피커가 하나야. 뒷좌석에도 스피커가 하나하나, 앞쪽에 하나. 그래서 이렇게 5개, 그리고 서브우퍼 하나 해서 6개입니다. 아주 독특한 세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독특한데도 사운드가 또 괜찮아요. 사운드가 또 괜찮아. 신기하네. 최근 들어서 현대차도 월드카 오브 더 이어로 EV6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그만큼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상이라는 건데 이 ID4가 올해의 차를 수상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인정해 줘야죠. 여러 부분에서 무난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자동차로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라든지 이런 자동차들을 보면 몇몇 가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을 팬으로 만드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또 그만큼의 약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자동차는 올해의 차로 선정되기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메이커들은 이걸 불특정 다수한테 파는 물건으로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몇의 팬들을 위한 자동차가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의 선진국이나 아니면 뭐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막 시작하고 있는 지역이나 어떤 지역에 갖다 놔도 여러 사용 환경에서 누구나 만족하면서 탈 수 있는 자동차로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을 이 폭스바겐 그룹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특출난 장점보다는 단점이 없는 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거진이나 기자들이 올해의 차로 선정도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차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요거 문제 있어요, 저거 문제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사실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런데 가격 대비 보편적인 성능을 놓고 봤을 때 그때 아마도 우리나라 소비자들이라면 대부분은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자동차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도대체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이 차의 기본 가격은 5,499만원 그리고 5,990만원입니다. 두 가지 트림이 있는 거예요. 5,990만원짜리 트림에서 국고보조금이 무려 490만원이 넘습니다. 490만원이 넘는 수입차는 이 차밖에 없어요.
거의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LG의 NCM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터리의 밀도도 높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길고, 거기다 지자체 보조금까지 받게 되면 경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79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5,990만 원짜리 차는 보조금 받으면 5,190만 원, 거기다가 할인을 더 받게 되면 이게 3천만 원 중반대면 살 수 있는 정도인 거죠. 요즘은 그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너무 괜찮다. 아이오닉 5라든지 EV6라든지 이런 차가 가격이 동결됐다고 하면서 5천만 원 중반이거든요. 그런 국산차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폭스바겐 ID4를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역시나 훌륭한 자동차였어요. 특별히 엄청난 특징이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모난 곳 없이 두루두루 훌륭하게 만들어진 자동차여서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두루 만족할 만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주행 가는 거리가 421km입니다. 실내 넉넉해요. 드라이빙 포지션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하기 정말 편해요. 승차감도 아주 훌륭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가격은 저렴합니다.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ID4 정말 대단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이 차는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매장에 가셔서 어떤 자동차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시승도 좀 해보시고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